여기 파리 태생 미국 여성 기자가 있는데요. 한국은 하찮다며 K-팝과 삼성 정도만 알고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또 그녀는 어떤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100만 년 동안도요. 비가 오던 그 화요일 아침 상사께서 제게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을 때 저는 프랑스 선거나 브라질의 환경위기 같은 세상을 바꿀 만한 중요한 사건을 보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아 상사께서 의자에 몸을 기댄 채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는 한참 멍하니 바라보다가 K-팝, 삼성? 솔직히 그 정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상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서류 한 폴더를 제 책상 위로 미끄러지듯 보내셨어요. 완벽해요.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주에 서울로 가실 거예요. 제 마음은 땅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울? 왜요? 거기에는 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사께서 폴더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올해 국제기후 정상회담이 거기서 열리거든요.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우리 최고의 기자가 필요해요. 바로 당신이요. 저는 마지못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20년 동안 전쟁, 재난, 사대륙에서 역사적인 순간들을 보도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어쩌면 음악과 경제 성공 신화로 치부했던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건가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맡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항의했어요. 그 지역에 대해 잘 아시거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신이 이 임무에 완벽한 거예요. 야. 새로운 시각, 선입견이 없으니까요. 상사께서 웃으시며 덧붙이셨어요. 어쩌면 도전해볼 몇 가지 선입견은 있겠지만요. 저는 폴더를 넘겨보았어요. 항공편 세부 정보, 호텔 정보, 정상회담에 관한 사전조사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행사였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정상회담은 10일 후에 시작되어 상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착할 시간, 배경 조사를 할 시간, 현지 통역사를 만날 시간, 그리고 개회식을 준비할 시간이 모두 주어질 거예요. 책상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약간의 짜증과 어쩐지 또 다른 감정? 아마도 창피함을 느꼈어요. 전 세계를 누비며 취재했지만 항상 한국은 시청자나 저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건너뛰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한국이라고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고궁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나란히 있는 모습, 붐비는 시장, 울창한 산과 섬들이 점점 있는 해안선이 가득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클릭하면서 저는 400번 넘게 침략당했지만 독특한 문화를 지켜낸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이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다니요. 왜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그러던 중 제 전화가 딸에게서 온 문자로 울렸어요. OMG 엄마. 한국 스킨케어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거기서 BTS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스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10대 딸이 저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 주말에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거의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한 나라 전체를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이런 기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여권과 서울행 탑승권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이 임무는 제가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에서 벗어난 우회가 아니라 바로 제가 가야 할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14시간짜리 비행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시간 대부분을 여행 가이드북을 넘겨보거나 작은 화면에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보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할 때쯤 머릿속은 정보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몸은 아팠어요.
여러분, 이제 서울로 하강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4시 30분, 기온은 화씨 68도입니다. 라고 조종사님께서 안내하셨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밀착시켰어요. 아래로는 산에 둘러싸인 광활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넓은 강이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군인처럼 줄지어 선 고층 아파트들이 보였고 저무는 해가 모든 것에 황금빛을 들이우며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착륙 후 저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출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관은 저의 여권을 대충 훑어보며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공항은 매우 넓고 깨끗했으며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동료에게 한국을 그냥 또 다른 아시아 국가라고 표현했던 것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저의 통역사준 씨께서 도착 게이트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젊으신 것 같았어요. 아마 30 초반 정도의 나이로 동그란 안경에 친근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레이놀즈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준 씨께서 약간 절을 하시며 인사하셨어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14시간짜리 비행치곤 편안했어요. 라고 저는 제 배낭을 조정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편하게 미아라고 불러주세요. 준 씨께서 주차장에 주차된 세련된 은색 차로 저를 모셔다 주셨어요. 호텔은 교통 상황에 따라 1시간 정도 걸려요. 잠시 쉬시겠어요? 아니면 가는 길에 도시 구경을 해보실래요? 저는 한순간 주저했어요. 도시 구경을 해주세요. 이곳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하니까요. 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에 놀랐어요.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정성스럽게 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제가 잘 읽지는 못했지만 스마트폰,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광고들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곤 해요. 라고 준 씨께서 제 커다란 눈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서울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지금 보이는 대부분은 지난 50년 동안 새로 지어진 거예요. 50년? 그 변화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기와 지붕이 있는 전통 건물이 나란히 있는 곳들을 지났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찌나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지요. 내일은 광화문 광장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준 씨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기후 정상회담 개회식이 열릴 장소거든요. 그런데 맞은편에는 600년 된 궁궐도 있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첨단 기술 옆에 자리한 고대 역사가 있는 곳. 도심으로 가까워지자 차량들은 서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도에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양복을 입은 직장인, 교복을 입은 학생들, 함께 걷는 가족들. 모두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배고프세요? 라고 준 씨께서 물으셨어요. 호텔 근처에 저녁 식사하기 좋은 식당이 있어요. 제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치 말고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준 씨께서 웃으셨어요. 그러면 아주 멋진 음식을 맛보실 기회예요. 한국 요리는 우리 국민의 보물 중 하나니까요. 저녁이 되어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할 때 저는 예상치 못한 흥분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번 임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곳에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 씨께서 데려다 주신 식당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외국인을 위해 맛을 희석해 놓은 관광지 스타일의 식당이 아니라 편의점과 꽃집 사이에 자리 잡은 작고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구운 고기와 향신료의 따뜻한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여기 식당은 3대째 한 가족이 운영해 오고 있어요. 라고 준 씨께서 신발을 벗고 낮은 탁자에 앉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아직도 직접 김치를 만드신답니다. 친절한 얼굴에 은발을 한 할머니께서 깔끔하게 올린 머리 모양을 하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시더니
준 씨와 빠른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오늘 밤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준 씨께서 통역해 주셨어요. 메뉴판도 보기 전에 작은 접시들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김치도 있었고 절인 채소, 양념한 시금치, 작은 말린 생선, 그리고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어요. 이것들이 반찬이에요. 라고 준 씨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한국 식사에는 반찬이 함께 제공되죠. 저는 모든 음식을 시도해 보았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발효된 맛이 터지면서 이전에 맛본 적 없는 새로운 맛에 놀랐어요. 본격적으로 준 씨를 위한 메인 요리인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저를 위한 양념갈비가 나오자 이미 배는 절반 정도 채워졌었어요. 이건 갈비예요. 라고 준 씨께서 제 소고기를 가리키며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식당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랍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했어요. 달콤함과 짭짤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즐긴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한 입 먹으며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김치와 바베큐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준 씨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많은 외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희 음식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계절마다 다른 재료가 들어가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차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준 씨께 산책을 해볼 수 있을지 여쭤보았어요. 밤은 따뜻했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어둠을 밝히고 인도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걷고 가족들이 저녁 산책을 즐기는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가로등 아래에서 옛날 남성들이 보드게임을 하며 집중한 얼굴들을 보던 작은 공원을 지나쳤어요. 근처에서는 몇몇 10대들이 춤 연습을 하며 그들의 동작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저게 K-팝인가요? 라고 제가 춤추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라고 준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K-팝은 단순히 음악과 춤 이상의 것이에요. 서로 소통하지 못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죠. 걷는 내내 그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예전엔 K-팝을 피상적인 오락으로 치부했었는데 그 청소년들의 헌신, 정교함, 그리고 기쁨을 보면서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고풍스러운 돌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밤하늘에 극적으로 비춰진 그 문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파수꾼처럼 현대 건물들 사이에 우뚝 서 있었어요. 이곳은 남대문이에요. 라고 준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600년이 넘은 역사와 한국의 국보 중 하나랍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보며 수세기를 견뎌온 그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어요. 몇 세대가 그 문을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내일은 경복궁도 방문한 후 정상회담 장소로 가실 거예요. 라고 준 씨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고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답니다. 마치 한국 그 자체와도 같아요. 저희 호텔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마침내 피로가 몰려왔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단 한 저녁 만에 제 한국에 대한 이해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한국은 단지 수출품이나 엔터테인먼트로만 정의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제가 전에 눈여겨보지 못했던 역사, 전통, 혁신, 그리고 회복력 같은 여러 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표면만 훑어본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미국 시간에 맞춰서요. 호텔 방 창문 너머로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이 완벽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노점상들이 가판대를 준비하고 직장인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잡으려고 서두르며 배달기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속을 누비고 있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준 씨께서 저를 픽업해 경복궁 방문 후 기후 정상회담 장소로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던 중 준 씨의 전화가 알림으로 울리더군요. 상황이 생겼어요. 라고 준 씨께서 화면을 보며 찡그리셨어요. 여기서 30분 정도 떨어진 공장에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몇몇 주민들이 대피되었대요. 저의 기자 본능이 바로 작동했어요. 거기로 가볼 수 있을까요? 이게 환경 정상회담과 관련된 중요한 부가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준 씨께서는 빠르게 전화를 한 통 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친구가 비상대응팀에서 일하는데요. 관찰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안전선 뒤에 머물러야 해요.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기대했어요. 겁먹은 주민들, 당황한 관계자들, 어쩌면 책임 있는 업체에 대한 항해 시위까지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장은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보호장비를 착용한 비상요원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지역 관계자들은 공장 관계자와 환경 전문가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휘센터를 마련해 두었어요. 근처에서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대피한 가족들을 위해 음식, 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까지 마련한 임시 대피소를 조직해 놓았어요. 이거 인상적이네요. 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준 씨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인들은 공동체의 회복력을 믿어요. 라고 준 씨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정부의 대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돕는 거죠. 저는 한 노신사가 피곤한 비상요원들에게 집에서 만든 김밥을 나눠주고 대피소에서는 10대들이 어린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공장을 소유한 회사는 이미 현장에 청소 전문가들을 보내놨대요. 라고 준 씨께서 전문 장비를 갖춘 팀을 가리키며 덧붙이셨어요. 물론 큰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를 돕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소송 걱정이 더 클 텐데요. 라고 제가 인정했어요. 여기서는 평판과 지역 사회의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라고 준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는 체면과 고객을 모두 잃게 되니까요. 우리를 떠나던 중 제 전화가 울렸어요. 뉴욕에 계신 상사께서 전화하셨거든요. 미아 서울 근처에 화학물질 유출 사고 소식이 들리는데 보도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현장에 있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신 재난 뉴스와는 다르게 이 사건은 그 사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가 포인트예요. 상사께서 다소 실망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현장 영상을 좀 찍어오세요. 나중에 대비 자료로 쓰면 좋겠어요. 유출 사고 현장을 떠난 후 준 씨께서 기후 정상회담 장소로 가기 전에 근처의 혁신 허브를 방문해 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이곳을 보면 한국의 기후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탁 트여 있었어요. 유리벽과 곳곳에 식물이 놓여 있었어요. 내부에는 수십 개의 작은 팀들이 공유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가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민지라는 젊은 여성이 저희에게 투어를 해주셨어요. 이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라고 그녀께서 완벽한 영어로 설명하셨어요. 이 팀은 생분해성 포장재를 개발 중이고 저 팀은 건물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저쪽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앱을 개발 중이랍니다. 저는 20살 무렵의 청년들이 프로토타입을 둘러싸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이 모든 혁신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민지께 물었어요. 그녀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한국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항상 창의적이어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는 작은 나라라서 강한 이웃들 사이에 있어요. 혁신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라고 답해주셨어요. 정상회담 장소로 향하기 위해 떠나면서 저는 그 아침에 본 모든 것들, 조율된 비상대응,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지역 문제를 글로벌 솔루션으로 풀어내는 젊은 혁신가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은 제가 수년간 품어왔던 좁은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K-팝과 대형 기술 기업의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혁신,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책임이 서로 공존하며 서로를 강화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기후 정상회담은 10일간의 치열한 협상, 연설, 네트워킹을 거친 후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공식 진행 사항부터 친환경 기술을 선보이는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10개가 넘는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치적 합의나 기업의 서약이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과 얻은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준 씨께서 조용한 동네에 숨어있는 전통 찻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 작은 목조 건물은 수백 년 된 건물이었고 한지 창문과 난방 바닥 덕분에 가을의 쌀쌀한 기운에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이것은 제 방식의 작별 인사예요. 라고 준 씨께서 낮은 탁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대로 된 한국식 작별 인사랍니다. 찻집의 다도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되었어요. 모든 동작이 정교하고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도자기 컵에 담긴 향긋한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저는 떠나야 한다는 것에 묘한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봤어요. 라고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 씨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일을 통해 보여주면 돼요.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밀착시켜 제가 그동안 완전히 오해했던 나라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3주 전만 해도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손꼽힐 정도였는데 이제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생각나더군요. 뉴욕에 돌아온 제 아파트는 어쩐지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문가에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쩔어버렸는데 시차가 마치 트럭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딸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스킨케어 제품을 약속하며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깨어 있었고 그 후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날 아침 제 전화는 상사께서 보낸 긴급 문자들로 깨어냈어요. 브루클린 지하철 대형 사고 발생. 4대의 열차가 멈춰섰고 수천 명이 발이 묶였어요. 최대한 빨리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샤워를 하러 갔어요. 시차 해소를 위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다니 참말로. 뉴스룸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완전 혼란이었어요.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일시적 셧다운이 아니라 터널 일부가 무너져 수십 년간 방치된 유지보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한 구조적 문제들을 폭로했어요. 시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하려 애쓰고 있었고 대중의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미아, 오늘 오후 시청에서 열리는 긴급회의를 보도해주세요. 라고 상사께서 배경 자료가 담긴 서류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교통 관계자, 그리고 공학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에요. 올해 가장 큰 인프라 관련 뉴스가 될 수도 있답니다. 자료들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쏙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준 씨께서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해주신 이야기와 닮아 있었거든요. 1990년대 서울도 비슷한 노후 인프라 문제에 직면했었는데 단순히 임시 방편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구상했었어요. 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예산 제약과 임시 조치에 대해 논쟁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 시간이 열리자 저는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잡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비슷한 문제를 20년 전에 겪은 경험이 있어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곳에서는 플랫폼 스크린 도어,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그리고 신속 대응 프로토콜을 포함한 종합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러한 조치 덕분에 수백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죠. 교통국 국장은 다소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다른 나라의 해결책을 그대로 가져올 순 없잖아요. 사실은요, 라고 제가 태블릿으로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들은 가장 붐비는 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사고 비용 감소와 승객 수 증가를 통해 금방 회수되었답니다. 제가 한국의 교통 관계자들과 얘기해봤는데 그분들이 전문 지식을 공유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발표 자료를 준비해줄 수 있겠어요? 뉴욕에 맞는 구체적인 제안도 포함해서요. 그날 밤 저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깨어있으면서 종합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배운 모든 것,
기술적 사양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철학, 효율성과 인간미의 균형, 사람들이 실수할 것을 전제로 설계된 안전장치들을 담았어요. 2주 후 시에서는 세계의 주요 역에 플랫폼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성공할 경우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한 공학회사와 협력하여 지하철 전체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 경쟁 방송국 기자가 제가 어떻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그렇게 해박해졌는지 물었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단지 제 고정관념을 넘어서 보게 된 사람일 뿐이에요. 때때로 최고의 해결책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곤 하거든요. 한국 다녀온 지 6개월 후 저는 또 다시 서울에 돌아왔어요. 이번엔 기후 정상회담도 아니고 지하철 시스템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뉴욕의 교통 관계자, 엔지니어, 도시계획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사실조사 임무를 수행하려고 온 거예요. 시장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로 보내주시도록 설득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주요 엔지니어 톰 씨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버스가 공항을 출발할 때요. 도시 예산은 늘 빠듯한데 말이에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요. 그건 바로 처음 설치한 세계의 플랫폼 스크린 도어의 성공 덕분이에요. 그 역에서 사고가 거의 제로로 줄어들었을 때 가장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단 일정은 빡빡했어요. 한국 교통 관계자들과의 회의, 관제센터 견학, 안전 시스템을 제조하는 공장 방문 등 여러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문화체험도 꼭 포함시키자고 했어요. 전통 저녁 식사, 경복궁 방문, 심지어 K-팝 콘서트까지요. 관계자 분들께서는 외교적 이유로 참는 척 하셨지만 사실은 몰래 즐기고 계셨어요. 저희의 가이드로 다시 한번 준 씨께서 동의해 주셨어요. 호텔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따뜻하게 포옹해 주셨어요. 지난번 본 이후로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준 씨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실 때 더 편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표지판도 읽을 수 없는 곳에서 완전히 편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엔 확실히 다르게 느껴져요. 이방인이 아니라 학생처럼 느껴져요. 셋째 날, 특히 터널 보강 기술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기후 정상회담 때 만난 다큐멘터리 감독 민서 씨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렇게 빨리 다시 오셨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민서 씨께서 안아주시며 인사하셨어요. 대부분의 외국 기자들은 한 번만 방문하고 한국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도 거의 그랬어요. 라고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았어요. 민서 씨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야심찼어요.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이 서로 배우며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하는 공동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였어요. 서울과 뉴욕이 첫 짝이 되어 교통혁신에 초점을 맞추되 이후 모든 대륙의 도시들로 확장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라고 민서 씨께서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셨어요. 서로 다른 관점이 어떻게 더 나은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문화 교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공동체 안전에 대한 강조가 뉴욕의 지하철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뉴욕의 경험이 서울의 다른 도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보여줄 수 있죠. 어느 도시도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요. 커피잔이 비워질 때쯤 우리는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냈어요. 물론 자금 마련과 각자의 네트워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개념은 탄탄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앉아 딸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라고 딸이 바로 말했어요. 더 행복해 보여요. 저는 정말 그래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새로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주 한국에 다녀오실 건가요? 아마도요. 언제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제가 얘기해줬던 모든 곳들을 직접 보고 체험해보는 거요. 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요? 네.
음식도 쇼핑도 다 해보고 싶어요.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멀리 산들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서서 한국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한국 감독님과 함께 기획하고 한때 제가 무시했던 이 문화를 제 딸에게 체험시키게 될 거라고 누가 말해줬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웃어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때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의해 완전히 달라진 제가 되어 있었어요. 제 전화가 민서 씨에게서 온 문자로 울렸어요.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는 걸 잊었네요. 뭐라고 할까요? 잠시 생각한 후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그동안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답장을 쳤어요. 편견을 넘어서 도시가 도시에게 배우다는 어때요? 민서 씨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완벽해요. 한 번에 하나씩 장벽을 허무는 거죠. 전화를 내려놓으며 저는 바로 깨달았어요. 제 장벽? 편견, 고정관념, 좁은 시각? 이 하나하나 깨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더 나은 것, 즉 호기심, 겸손, 그리고 때때로 가장 값진 교훈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회의 일정으로 대표단과 함께 이동하면서 저는 첫 방문 때는 놓쳤던 세세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깊은 존경을 받으며 대우받는 모습, 모두가 이용하기 쉽게 설계된 공공장소, 지하철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예의들이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문화적 특이함이 아니라 사회를 의미 있게 형성하는 가치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제 고향을 비롯한 다른 곳들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미아 씨 웃고 계시네요. 좋은 생각이라도 드셨나요? 라고준 씨께서 서울 메트로 본부로 들어가며 물으셨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새삼 느껴지네요. 준 씨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거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수년 만에 느껴보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 한국과의 여정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들로 저를 안내해 줄 거예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미아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방랑자 튜브 서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